이른 새벽 가야산의 하늘이 차갑다. 이 차디찬 계절을 750년이나 이겨냈다. 해인사 장경판전, 법보종찰 해인사의 성보이자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다. 그러나 판전은 위대한 유산의 거창함보다 소박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보듬고 있다. 겨울바람은 그칠 줄 모른다. 가야산 계곡을 넘나들며 회오리 치듯 흐르고 잦아든다 싶으면 또 휘몰아치기를 거듭 밤새 앉은 눈이 산바람을 따라 난무한다. 장경전에는 두 스님이 기거하고 있다. 하루 4차례 2시간씩 법보전 불당에 들어앉아 기도 스님은 기도와 염불 삼매에 들어간다. 천일을 이어 홀로 싸워야 하는 수행이다. 천일기도 스님이 삼매에 든 사이 비가 오면 들이칠까 눈이 오면 젖을까 판전을 지켜내는 일은 장주 스님만이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수행법이다. 새벽부터 쓸어낸 눈이 한바탕 바람으로 다시 그 자리다. (750년을) 이어온 해인사 스님네의 기도와 정성. 이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장경판전은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이른 봄 분홍빛 꽃을 흩뿌리는 나무. 지리산에도 거제도에도 산벚나무는 흔한 나무였다. 한때 자작나무로 알려진 목판 8만 대장경판의 목재는 산벚나무가 60% 이상 쓰여진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그 조직이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아 산벚나무는 경판으로 사용하기 좋은 재질을 가졌다. 경판재로 쓸 나무. 나무는 진액이 빠지는 겨울에 구한다. 우리는 지리산 인근에서 경판재로 쓸 수 있는 산벚나무 한 그루를 찾았다. 한 2, 3 정도 되겠네. 센치로. 근데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건대 자라는 나무들이라 가지고 곱게 자라는데 이 나무는 아마 수령이 좀 되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는 유독 산벚나무 큰 게 한 그루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경의 경판은 두께 2.8cm, 길이는 68에서 78cm, 그리고 너비는 24cm가 보통이다. 이 경판의 체원에 따라 통나무의 지름은 30cm 이상, 길이는 8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우린 이 산벚나무 한 그루를 베기로 했다. 전기톱이 아닌 그 옛날 탄개톱을 사용했다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를 작업이다. 수종을 따질 것 없이 지금은 지름 30cm 이상 되는 이런 큰 나무는 발견하기조차 어렵다.
산 하나를 통틀어 10여 그루면 그나마 많은 수준이다. 과연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경판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약 한 30cm 정도 됩니다. 이 나무가. 실질적인 대장경을 만들기나 목판을 만들 때는 이거 배 크기에 한 60cm가 제일 적합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심재 쪽에서 나무가 갈라짐이나 트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인 그 목판을 하려면 심재를 이렇게 엎는 상태에서, 대장경판 같은 경우는 약 24cm가 나가는데 24cm가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60 이상이 되면은 최소한 이 정도 굵기가 되어야만이 좋은데, 제일 이상적인 목판을 할 때는 이 심재를 피해 가지고 이 여기에부터 이렇게 켜는 목재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제 경판 두께가 여기가 2.8에서 3.6cm 정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4에 맞게끔 이런 형식으로 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켰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휨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힙니까? 보편적으로 그 목판은 이제 앞뒤가 다 이제 새겨져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휘어지죠. 일단 경판의 길이만큼 잘랐을 때 통나무는 겨우 3개가 고작. 그나마 하나는 중심부가 썩어 있어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 통나무를 어떻게 산에서 옮겨갈까 하는 것. 목재 이송 때문이라도 산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었다. 벌채만으로도 인력 수요는 엄청났을 것이다.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또 다르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이 속으로는 썩어 있다. 결국 지름 30cm 산벗나무에서 자른 통나무는 3개. 여기서 얻은 쓸만한 경판재는 겨우 6장뿐이었다. 고려 8만 대장 경판, 모두 8만 1258장의 경판을 얻기 위해 지름 30cm의 나무가 1만 5천 그루 이상이 필요했다. 채목의 규모만으로도 그 거대한 역사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목재의 수정과 그 필요량을 고려하면은 21세기 지금 우리는 아예 목판 대장경을 제작할 수조차 없다. 물론 고려시대를 따져도 어느 한 곳, 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그 많은 목재를 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장경판전을 이루는 4개의 건물 중 길게 늘어선 수다라장과 법보전 좌우에 동서로 놓인 판전을 각각 동사간전, 서사간전으로 부른다. 8만 대장경판 외에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경판들이 이곳에 모여져 있는데 그 종류만 154종에 이르고 특히 희귀한 판본이 많아 고려 대장경 국간판에 버금가는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국간 대장경판과 구분짓기 위해 해인사 사찰판 또는 사간판이라 한다. 사간판에 보관된 경판들 중 불설, 범석, 사천왕 다란이경, 마지막 조선 기록이 보인다. 국왕의 만수무강과 이웃나라와의 평화, 그리고 백성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을 삼고 1236년에 각수 대승이 해인사에서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사간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이 판을 새겼는지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목판을 새긴 사람을 각수라 했다. 그의 이름이 대승이다. 또한 해인사 조조라는 이 기록을 통해 이때 1236년에 합천 해인사는 지금처럼 보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판을 새기는 제작 시설까지 갖췄던 것으로 확인된다.
1236년은 고려 대장경판이 조성되기 시작한 바로 그 해다. 또 다른 사간판 하나를 보자. 이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판인데 상충문 마지막에는 정후 2년, 즉 1214년 10월에 부인사 대사 청수와 효료가 새겼다고 되어 있다. 부인사의 승려, 그것도 고승반열에 오른 대사 신분인 청수와 효료가 경판 조성에 있어 칼을 쓰는 각수로 직접 참여했다는 뜻이다. 불전의 목판은 불자, 특히 사원의 필요에 의해 조성됐을 것이다. 목판 인쇄 자체가 경전의 대량 공급을 위해 개발되었던 만큼 사원은 당연히 목판 인쇄물의 수요자였고 또 공급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 스님들은 인쇄 문화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 불경간행 작업은 대형 사찰의 자존심이었으며 또한 최대 최고의 불사였다. 서사간전에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서판의 기록은 용수사 비구 현규가 주장을 맡고 하거사 도인 천장과 계담이 권연을, 도인 문계는 교감을 맡아 가야산 하거사에서 새겼다고 적고 있다. 주장은 조성의 총책임자였을 것이고 권연은 판각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솔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때 역시 가야산 하거사라는 사찰이 조성의 주체였다. 아마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사원의 기능은 현재 조선시대 또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원의 기능보다는 훨씬 광범한 또는 더 큰 그런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오늘날 그 지방 대학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판을 직접 제작해 보기로 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반야심경으로 8만대장경 사본을 이용했다. 먼저 종이를 거꾸로 붙이고 글씨가 잘 보이도록 기름을 먹인다. 판에 붙여 깎아내는 종이 판본을 경판이 만들어지는 바탕이 된다 하여 판화본이라 한다. 기름이 마르면 판화본과 함께 깎기 시작하는데 한자 한자 보통의 정성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한 장 경판 제작에 무려 열흘 이상이 걸렸다. 숙련 정도에 따라 얼마간 단축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조명이 없었던 시대, 고려시대의 작업은 낮 동안만 진행됐다고 본다면 경판 한 장 판각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16년에 걸쳐 제작된 고려 8만대장경, 그 시간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각수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8만대장경판 조성에 참여한 각수는 최소 3,6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성의 배경과 현장을 자세히 기록한 사간판과는 달리 고려 국간판 대장경의 마지막 간행 기록은 매우 간략하다. 병오세 1246년에 고려국의 대장도감에서 국왕의 칙명을 받아 새겼다는 기록이다. 언제, 어디서, 왜 조성했는지는 드러나지만 누가 조성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판각자, 즉 각수의 이름이 없다. 이런 형식은 최초의 목판대장경, 송나라 개보칙판대장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행 기록에는 필사자나 각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단 한 줄, 송나라 개보년에
황제 칙령에 의해 제작됐다는 기록만 전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찰판은 책의 권말에 책의 간행 기록을 쭉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판을 연판하는 거라든가 또는 판의 각수라든가 교정자라든가 서사자라든가 그런 그 인명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장경의 경우에는 그런 간행 기록이 권말에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보면은 매 판의 앞부분에 판수제와 더불어서 하단부에 그 인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간행 기록 바로 옆에 엷은 글씨로 작은 이름이 하나 있다. 손청이다. 중국의 국가도서관에 있는 개보장 불설 아유월치 차경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 조선 기록 아래 이름은 유경이다. 아무런 직함도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이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 수소연의 초에도 표지에 가린 채 종묘란 이름이 등장한다. 교장이 간행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인 1095년에 조성된 중국의 동선사 대장경이 이 인명들에 대한 의문 중 일부를 풀어준다. 매 장의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진욱도라 팠다. 도는 각과 같은 뜻으로 진욱이 조각도를 사용해 새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권 마지막 장에는 14지미 진욱으로 진욱이 이 경전의 한 권 모두 14장을 판각했다고 밝혀놓았다. 이제 고려의 국간판 대장경인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에서 각수의 흔적을 찾아보자. 세계 유일의 경판 전질이 남아있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750년 전 고려인의 숨결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대장경의 첫 번째 경, 그래서 천자문순에서 제일 앞선 처남에 자리한 대반야경, 모두 600권 대장경에서 가장 긴 경으로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번역했다. 이 대반야경의 제195권의 10장, 오른쪽 인쇄 부분 경계 안구석에 양각으로 정수란 이름이 보인다. 뒤이어 11장, 이번엔 인쇄되는 외곽선 밖에 음각으로 정수라 쓰여져 있다. 다시 12장, 12장은 괴선 밖 양각으로 정수라 이름했다. 마지막으로 13장, 이름 대신 발을 정자만 표기해 놨지만은 정수라는 이름의 약칭일 것이다. 각수 정수는 경판의 외곽선 안과 밖을 오가며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놓았다. 보일 듯 말 듯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는 것이 공통적일 뿐 고려대장경에 있어 각수의 표기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각수들의 작은 흔적들 속에서 성보 속에 깃든 고려인의 숨결, 그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인경부 외부에 흘겨 음각으로 쓴 이름들은 반드시 도드라져 있는 경전의 글씨와는 달리 감히 내세우기 부끄러운 듯 비스러져 있다. 이런 경우 인쇄본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인쇄를 위해 거꾸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경판에만 남길 요량으로 휘갈겨 놨을 뿐이다. 인쇄되어 남는다 하더라도 이름은 거꾸로 찍혀 있다.
경판은 인쇄로 품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책임이 끝난 경판이라도 곧바로 인쇄로 이어질 수 없다. 각수 스스로 인쇄와 교정을 수차례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자신의 혼을 실은 경판에 역사적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각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고려대장경 각수 중 한 사람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전라북도 변산에 자리한 내소사 고려시대 동종. 위에는 큰 용머리를 가진 용류가 있고 종의 몸통 삼전불상에서 본전불은 활짝 핀 연꽃 위에 앉아있다.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 역시 화려한 연꽃으로 장식했다. 한국 전통 종의 형태를 그대로 이은 것으로 고려시대 종 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종의 몸통 아래쪽, 제작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진우 이모 6월 초 7일 고려고정 9년 변산 청림사에서 제작되었고 거기에 들어간 쇠만 700근이다. 동량은 이 종의 제작 총 책임자로 도인 허백과 종지가 맡았고 실제 제작자는 장인 한충서다. 한충서, 우리는 이 이름에 주목한다. 고성 옥천사. 이곳엔 옥천사 반자가 있다. 반자란 금고 또는 금구라고 하는데 사찰에서 공양이나 행사를 알리는 타악기다. 당초문의 바깥 테두리 안으로 몇 겹의 원을 만들고 가운데에는 6개의 둥근 연꽃 열매가 돌출되어 있다. 그 옆면 위쪽에 역시 명문이 남아있는데 고려 23대왕 즉 고종의 환갑해에 임자년 1252년 4월 강화경에 있는 공인의 집에서 주조했음을 밝히고 마지막에 이 반자를 만든 이들을 적어놓았다. 제일 먼저 별장 동정 한중서, 그 뒤에 총책임자 동량, 그리고 불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직책과 그 이름을 밝혀놓았다. 중서와 충서는 이두문을 사용한 고려에서 같은 이름이다. 별장 동정 한중서는 고려 동종의 한충서와 동일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1222년에 만들어진 고려 동종에서 한충서는 동량보다 뒤에 장 한충서라 등장하는 반면 1252년 그보다 30년 뒤에 만들어진 옥천사 반자에서 별장 동정 한충서는 총책임자였던 동량보다 앞에 나서 있다. 조직 체계를 보면 아랫사람인 공인이 기록에선 제일 앞에 등재된 것이다.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충서 같은 전문 장인들이 그 유품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충서의 경우에는 정칠품으로 하급 무관 관료인 별장 동정으로까지 그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장인으로서의 그 능력이란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을 해줌을 해가지고 역시 국가적인 통제하에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소사 청림사종이 청령기 장인의 기상을 전해준다면
옥천사 임자명 반자에는 노년에 접어든 장인의 완숙미가 묻어난다. 그렇다면 1222년에서 1252년 사이 30년 동안 한충서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대장경의 두 번째 경인 방광반야경 제20권 27장 아래에 바로 한충서가 등장한다. 고려대장경 각수로 참여한 것이다. 그 뒤 26장에는 마치 도장을 새기듯 이름 두 자를 겹쳐 놓았다. 인쇄를 하면 날인처럼 보일 것이다. 한충서는 방광반야경을 포함해 3개의 경전에서 모두 30장 가까운 판을 새겨 고려대장경 조성에 참여했다. 고려대장경 판은 단순히 인쇄용 도구가 아니었다. 문자의 각성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고려의 목판 공예술의 정수가 바로 고려대장경판이다. 고려가 가진 문화적 자산이 총동원된 대장경의 조성 사업에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장인 한충서는 바로 그런 역사의 진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웅변하고 있다. 고려사를 다시 보자. 강화경 시대 고종 38년 고려 대장경 조성을 위한 도감이 설치된 후 16년에 걸쳐 완성됐다고 적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 대장경판이 강화도에 마련된 대장도감에서 조성됐다고 알고 있다. 경판에 남겨진 기록에도 대장도감의 역할이 드러나 있다. 대장도감 또는 분사대장도감 또는 분사대장도감 개판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대장도감은 대장경 조성의 책임 관청이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 대장도감이 강화도에 있었다면 분사대장도감은 어디에 있었을까? 8만 매가 넘는 대장경의 경판 중 단 한 장에 분사대장도감의 위치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정경록 제27권 마지막 장에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 남해란 지명이 나온다. 이 한 장 경판 기록에 기대어 고려 대장경 조성지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이 성립된다. 이른바 남해 판각설이 그것이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강화도인가 남해인가? 그에 대한 직접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의 각수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고려인의 숨결이 담긴 이 경판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몇몇 인물을 추적해보았다. 출 3장 기집 제14권 27장 아래에 삼묘라는 이름이 나온다. 삼묘는 모두 9년 동안 360장이 넘는 고려대장경 경판을 새긴 각수다. 그런데 그가 고려대장경 조성에 가담한 기간 중인 1241년 강화도도 남해도 아닌 가야산 하거사의 사간판에 삼묘의 이름이 발견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화도 또는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라면은 삼묘는 전란 중에 가야산을 오가며 대장경판 판각에 종사한 것이 된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화엄경소판을 조성할 시설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하거사가 대장도감의 명을 받아 대장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아닐까. 현재 하거사의 화엄경소판은 그 외형과 판각의 수준에서 국간 대장경판과 거의 동일하다. 역사적 한 인간의 구체적 활동 반경을 유추해보면 그곳에 진실이 있을 것이다. 삼묘 도선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각수가 가야산 하거사의 화엄경소와 국간판인 대장경판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같은 그 판각지에서 정장과 사사건본이 같이 판각된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도 동일한 각수가 같은 해에 그런 것들을 판각한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다시 말해서 그 사사건 판본이 파여진 판각지가 정장이 만들어진 곳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해인사에는 금광명경판이 둘이 있다. 하나는 법보전에 모셔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간전에 모셔진 사간판이다. 모두 4권짜리, 판으로는 51판에 이르는 것으로 엄청난 규모의 중복이 아닐 수 없다. 고려 고종 때 같은 시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 판각된 경판이지만 하나는 함차순이 있는 제대로 된 대장경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특히 사간판의 금광명경은 중간에 문구가 빠진 것도 있어 내용상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사간전의 금광명경은 대장경 조성 때 판각을 이루었던 것이지만 후에 잘못이 많아 폐기된 폐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두 판본이 모두 해인사에 있을까? 기록에 의하면 대장경판은 강화도 선원사에 모셔져 있다가 조선 태조 때 서울을 거쳐 해인사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모든 대장경판이 강화도 선원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 폐판까지 굳이 해인사로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 잘못된 경전들을 다른 곳에서 옮겨갔다. 다시 말하면 해인사의 지금 대장경이 원래부터 해인사에서 조성된 대장경이 아니고 강화도나 이런 데서 옮겨가는 대장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 사실을 한다면은 그런 잘못된 경전까지도 옮겨갔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알고 있던 대장경판이 강화도 또는 남해에서 판각됐다면 이 쓸모없는 폐판까지 선원사로 옮겨갔을 리도 없고 그것을 다시 가야산 해인사까지 가져왔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폐판은 버려지든지 판각이 이루어진 곳에 머물러 있어야 옳다. 결국 폐판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원래 판각지란 추정이 가능하다. 금광명경 폐판이 있는 가야산 해인사가 고려대장경의 실제 판각지 중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란 중에 혼란은 이 많은 경판을 어느 한 곳에서 완성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은 흥왕사라는 사찰에서 조성되었다. 사간 판전의 경판 역시 모두 사찰에서 조성된 것들이었다. 새로운 대장경판 조성을 위해 임시 행정기구가 생겼지만 판각은 옛 조직과 경험을 그대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쇄 문화를 이끌어왔던 대형 사찰들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판각의 장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가야산 하거사와 해인사, 그 중에 일부다. 그 시대 그 현장을 살았던 각수들, 경판 조성의 숨은 주역들이 지금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 요새 말하면은 국책 사업인데 광범한 국책 사업을 사행하는데 어떤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이룩한다는 그 당시 체제로서 불가능했습니다. 이래서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판각 해설이 생각되고 그런 지방에는 기존의 그런 그 인쇄 시설, 판각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대충 고려 시대는 그런 큰 사찰이나 대장경판 8만 수천 장 중 유일하게 각수의 출신지가 밝혀진 기록이 있다. 충주는 몽고와의 전란 중에 전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충주 영수는 이러한 출신지에 대한 자부심을 경판에 남기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명각,
방광대장엄경 제7권에 등장하는 명각은 10장에선 명각수를, 7권의 제1장에서는 여느 각수의 그것처럼 명각도를 새겼고, 그리고 4장에선 효심을 다해 새겼다는 뜻으로 명각효수로 적었다. 끝으로 18장에선 음자로 한자만 달리한 동음이자로도 표시했다. 적어도 표기 방식에 있어서는 대장경의 각수가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했었는지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권별로 작업이 진행된 방식을 밝혀놓은 예도 있다. 방광반야경 제7권은 모두 39장으로 이루어진다. 경판은 앞뒤 양면으로 새겨 20개인데 이들 경판에는 모두 11명의 이름이 발견된다. 요원이 모두 10장, 나머지 10명이 각 한 장씩 10장을 나누어 새겼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는 요원이 써놓기를 천태산인 요원수 총 39폭이라 했다. 비록 요원 자신은 절반만 판각했지만 나머지 10명의 것 역시 자신의 관장하에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수천 명의 각수가 필요한 대장경판 조성에서 요원은 초보각수 10명의 수습 과정을 책임지는 교관이었을지도 모른다. 판전은 베일에 가린 신비로운 종교 문화재였다. 그러나 750년 전의 고려인들, 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가슴 떨리는 신비로움이 있을까? 고려인의 숨결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한 달 만에 쿠시나국에 이르렀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이나 성은 이미 황폐화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에 탑을 세웠는데 한 선사가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탑 상공에는 깃발이 휘날리는데 하도 많아 그 수를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무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우러러보니 이날을 맞아 보리심을 일으키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 탑의 서쪽에 강 하나가 있는데 아지라바티 강이라 한다. 이 강은 남쪽으로 2천리를 흘러 겐지스 강으로 들어간다. 둔항에서 발견되어 현장의 대당 서역기와 어깨를 견주는 왕호 천축국전, 신라인 해초의 인도 구법 여행기다. 해초는 중국의 광주로부터 해로로 하여 인도로 들어가 중앙아시아를 지나 육로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런 구법승으로 알려진 그가 불전의 번역에 힘쓴 역경가였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승대교 왕경은 밀교의 수행법에 관한 책으로 역자는 대흥선사 삼장법사 불공이다. 불공은 중국의 4대 역경가의 한 사람으로 인도인이었다. 하지만 뚜렷이 남은 이 역자 기록에도 불구하고 경의 서문은 이렇게 전한다. 당나라 개원 21년 733년 정월 1일 아침 천복사에서 금강지 삼장이 승려 해초에게 대승대교 왕경의 가르침을 전수하였다. 금강지 삼장은 밀종의 종조로서 역시 인도인이었다. 기록은 그로부터 대승대교 왕경의 첫 가르침을 받은 이가 신라성 해초였다고 전하는 것이다. 중국 시안의 천복사, 대안탑과 함께 시안의 대표적 상징물인 소안탑이 자리한 유서 깊은 대가람이다. 경은 다시 이렇게 전한다. 그 후 개원 28년, 즉 740년 5월 5일에 이르러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새벽에 향불을 사는 것을 시작으로 삼장이 번번을 풀어 설명하면 해초가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12월 15일에 번역을 마쳤다. 그러나 번역을 공표하기도 전 스승 금강지가 죽자 해초는 장안의 대흥선사로 거처를 옮긴다. 이곳에서 금강지의 제자이자 밀종의 2대조인 불공의 밑에서 대승대교 왕경의 번역을 마무리했다고 전한다. 우리는 금강명 최승왕경의 번역과 의정의 경우처럼 역경 참여자는 수십 명에 이를지라도 결국 역경자로 등재되는 사람은 역주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경전머리에 역경가는 대강지 불공이라 돼 있지만 해초는 대승대교 왕경의 실질적 역경자였고 금강지와 불공의 정통을 계승한 밀교의 선구자였던 것이다. 불경 한역이 진행될 때 중국에는 이미 수많은 신라인들이 유학 중이었다. 이들 중에는 해초와 같이 직접 인도에 들어가 유학한 경우도 많았는데 인도의 구법 유학을 다녀온 고승들의 기록인 대당 구법 고승전의 들머리는 모두 이러한 신라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고승전에 전하는 56명의 전기 중 신라인은 모두 9명, 전체 구법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다. 해업, 현태, 구번, 현각, 그리고 왕호천축국전의 해초까지 중국과 신라의 인구 비율로 보면은 신라 구법승들의 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충서, 동백, 명각, 그리고 천태산인 요원까지 고려의 각수들. 이들이 땀과 정성으로 고려대장경 경판을 새긴 주역들이라면은 해초를 비롯한 신라 유학생들 역시 고려대장경의 교학적, 문화적 수준을 뒷받침했던 숨은 공로자였던 것이다. 대장경에는 목판 대장경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돌에 새긴 중국의 석경, 화려한 일본의 장식경, 그리고 한국의 고려 목판 대장경까지 대장경은 아시아 문화를 품고 아시아 문명을 새겨왔다. 중국, 일본, 한국의 대장경 문화의 특징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와 그 영원한 생명력을 만난다. HD 다큐멘터리 5부작 문명을 새기다 대장경 제5부가 계속됩니다.